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정치권 반응부터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한편 방미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에 큰 압박이 되었고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국회도 국익을 위한 후속 조치에 주력하자라고 강조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해결된 게 없다면서 과대 포장된 빈손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만찬장에서 불렀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두고도 논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소절을 더 안 했다면 다음 소절은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 애창 부분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듀엣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고 반박을 하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는 엉터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사람 소식통이었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들었던 얘기는? 일단 표현은 미국 소식통이었는데 미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인의 소식통. 미국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을 좀 연결해 봐야겠네요. 자, 한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뭔가 방미와 어울려서 좀 반등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디어 트리뷴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4.5%,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상승했고요. 4월 첫째 주부터 계속된 하락세가 꺾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62.6%였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많이 오른 곳은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5.6%포인트, 연령대에서는 40대에서 6.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홈페이지에서 또 질문지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 여야 간에 또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분명히 또 성과는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김정욱 비대위원부터. 저는 한미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예. 성공의 실패냐를 바라보는 기준은 북한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거의 이제 거친 막말. 언사로 공격을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한미 간의 그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든가 북한이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경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 FTA 한미 간에 체결할 때 민주당과 그 반대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FTA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 정반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밖에서 논평하는 분들이 그렇게 추정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그 회담을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아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 변호사.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첫 일성으로 내세웠던 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죠.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또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백악관의 에드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특파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물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대단히 결이 다르죠. 이 말은 뭔가 또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담한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또 정확하게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뭔가 핵으로 같이 공유한다라는
평가는 이건 역사적으로도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뭔가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대통령이 친구 간에는 할 수 없지만 국가 간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뭔가 의제 설정하는데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게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의 평가입니다. 예. 물론 환대받고 대접받고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외교는 뭔가 인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차가웠고 냉엄한 현실의 영역인데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도외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익 비대요. 아니 저는 그 뭐랄까 핵 공유는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안 해요. 미국 법상 모든 핵에 대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 가 있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는 거. 예, 그렇죠.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나토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핵 공유를 안 했다고 거기서 이제 말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준 건 사실이죠. 사실상의 핵 공유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을 받을 겁니다라는 걸 빼버리고 사실상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핵 공유라는 것들로 질문을 하면 아니 제가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도 우리는 핵 공유는 아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11번 국빈 방문을 하면서 8번 혼밥을 하면서 그 우리 기자들이 두드려 맞고 공안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지금 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환대를 받고 그다음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디클러레이션이 선언 아니에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네. 판문점 선언 그런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어 조약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런 그 보호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핵으로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정상 간의 그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야박한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박합니까? 원래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요. 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얻어왔다는 사실상의 핵 공유가 그 이전보다 얼마나 더 진일보한 것인지 만약에 전시체제가 되면 미국의 개입을 안 하겠다 했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플러스 알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로만 사실상의 핵 공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예. 더 큰 문제는 사실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실질적으로 얻어온 게 없으면서 지나치게 주변 국가들을 자극했다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나오죠. 물론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잘 조절하면서 모호한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게 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외교에서 꼭 필요한 내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박근혜 전 정부 때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합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그런 이전 보수 정부의 일말이라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얘기는 또 직감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논쟁까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이 확정적이다. 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는데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오는 7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간의 총리 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처음엔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달 7일, 8일 이렇게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7일, 8일이면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 방한 일정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셔틀 외교가 양국 간에 복원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7, 8일 방한 확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이제 5월 중순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또 한미일 회담까지 해서 이달이 이제 한일 회담, 한미일 회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굉장히 바쁘겠네요. 자, 일단 우리 김수윤 평론가 얘기를 못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네. 워싱턴 선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빈강정입니까? 워싱턴 선언은 이제 네.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확인을 시켜주는 선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 이제 조태용 국가안보부 장관이 조금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실장이 핵 억제 동맹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명문화하고 좀 더 구체화했다 이런 성과는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이거를 이제 치장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핵 공유다라고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 당국자가 바로 반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온 결실을 어떻게 포장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동기획, 공동실행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사실 네. 이게 또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동실행이면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훈련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 이런 수준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구체화된 방안들이 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 향후의 양국 간의 합의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가보겠습니다. 자 전당대 돈봉투 의혹 지금 이제 검찰도 수사 확대하고 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있는 압수수색이 오늘도 이어졌군요. 네, 지난 토요일은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와 개인 후원 조직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은 경선 캠프의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 측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검찰은 조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할 예정이니 급대 협조해달라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출두를 거부해도 기자회견은 진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연결을 해서요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 새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 조직 등의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됐고 송 대표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또 검찰은 뭐 일정대로 할 거니까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송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가 지금 너무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게. 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그때 보면 강내구라는 분이 9,400만 원을 만들어서 예, 뭐 의원 20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배포를 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그 돈의 출처, 9,4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네, 검찰이 영장 기각된 직후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 한 열흘이 넘었죠. 예, 아직도 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돈 줬지 이렇게 압박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예, 그중에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하는 식의 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해당 당사자가 예, 검찰을 상대로 그러니까 검찰을 고발하는 예,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그분이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관계자? 네. 그 압박받는 분이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관계자? 네,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송 대표 예. 네, 지인인데요. 예, 하여튼 수사가 이렇게 여기저기 하고 찔러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조사하라, 나를 직접 수사하라 이런 자세로 내일 출두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곳이 평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자금을 담당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송영길 캠프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갑자기 또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또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본인이 나서는 것 또한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검찰의 수사가 예. 이게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박아무개라는 분이 예. 이게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예. 이분이 파리를 방문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와 말맞추기를 했다. 말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갔는데 예. 이 박아무개 씨가 친구 3명하고 파리를 관광 갔다가 관광을 간 김에 송영길 전 대표와 저녁 한 끼 먹고 돌아온 게 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말맞추기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기저기 찔러보는 방식의 어떤 무차별적인 수사,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송 전 대표가 내일 이제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물극 필반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네, 뭐 제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당시 뭐 당도 달랐고 예.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검찰 수사 자체도 예. 이게 지금 너무 궤도를 일탈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 건데요. 예. 그게 이제 너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데요. 예. 지금 특정 언론을 통해서 그 녹음 파일이 그냥 통째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네. 네. 그런데 저도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고 또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받아서 저도 기사를 써본 적이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녹음 파일을 주고 그걸 보도한 경우는 우리 검찰 역사상 있었나? 검찰이 그 녹음 파일을 JTBC에 준 겁니까? 그렇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검찰은 물론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녹음 파일 분량이 3만 개이고요. 이 시간을 따지면 1,500시간입니다. 예. 이걸 한 사람이 들으려면 하루 종일 들어도 5달이 걸리는 분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구가 아니면 그 방대한 분량의 녹음 파일을 듣고 그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줄 수 있는 그게 검찰밖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의원님 추정이신 거고. 근데 김 의원님 김정혁입니다. 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중앙일보 JTBC에 있었으니까. 근데 JTBC에서 그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자칫하면 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 검찰 아니면 변호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0시간에 달하는 분량의 것을 JTBC에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검찰과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느 한 개인이 줄 수도 있고 뭐 검찰이 좀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검찰이 줬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또 하나 여쭤보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에 그 의원님께 언론 대변인을 부탁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과 서로 이건, 말씀 나눴던 겁니까? 네. 아니면? 예. 네, 뭐 대변인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예. 제가 뭐 마이크를 잡고 제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대변인은 뭐 송 대표 나서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 용어로 백브리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관계자라고 하는 이름 정도로 언론 보도가 좀 지나치거나 잘못 나갔을 경우에 예. 송 대표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생각을 했었던 건데 예. 그나마도 뭐 말이 나온 지 뭐 한 10시간 만에 언론 보도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예. 그 제안 자체를 그냥 거둬들인 거죠. 오늘 이제 인터뷰하시는 건 그건 다른 차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장 변호사님. 뭐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예. 제가 지금 법사위 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소속이 법사위니까 지금 검찰 수사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 제 본분이니 그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 김 의원님 만약에 이 언론의 입장에서는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위원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전 대변인이신데 네. 탈당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분을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대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김의겸 대변인께서 기자이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했고 저도 그 제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수락을 했던 건데 예. 한 10시간 만에 철회를 했다. 뭐 그 부분은 우리 김종혁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다만 속도를 네. 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그간의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표명해왔던 입장은 검찰 수사는 좀 정치적이고 믿기 어렵다라는 결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상반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당이 좀 선제적으로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뭔가 진상조사를 하든 제보를 받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구체화되고 있는 어떤 오고 가는 이야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예. 그게 이제 당내에서 당의 기존에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리감찰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내 조사에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실효성이 때문에 없을지라도 국민들 앞에서는 민주당이 당 내에서조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 차원에서도 움직이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러기보다는 민주당은 정치 조직이니까 예. 수사기관이 아니고 정치 조직이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결단, 정치적인 해법 이런 걸 찾아보자 이렇게 당 지도부가 아마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언론에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의총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총을 잡아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 150조짜리 네.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너무 박한 평가 아닙니까? 뭐 제가 일종의 한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받은 건 어찌 보면 돈 맥클레인이라는 가수의 기타와 노래 한 곡 부르고 받은 박수 예. 뭐 이런 정도인데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예. 우리나라가 투자한 액수는 153조라 그래요. 미국이 우리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7조 원이지만 예. 그러니 경제적인 가치로 저를 달아봤을 때 150조 원짜리 아니냐. 제가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와 반도체 문제가 IRA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온 국민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거의 아무것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150짜리 노래다, 150짜리 노래방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 돈값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실상 핵 공유한 것이고 그 NCG를 통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제 말보다는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을 한 대목 소개를 드리면요. 예.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 조선일보 첫날 사설이 뭐였냐면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한국 핵 족쇄는 강화됐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핵협의그룹 NCG, NCG. NCG가 이게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척된 정도인데 이런 조직 하나 만들고 조선일보 입장 또는 우리나라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 권리 맞바꾼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하죠. 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한미일과 러시아, 중국, 북한 간의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지고 한반도가 전쟁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긴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성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왜 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네. 확실한 걸 얻어오지 못했냐라는 비판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요.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는 거고요.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안 그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적대적인 선을 너무 강하게 그었다. 그래서 더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성과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NPT 탈퇴에 대해서는 그건 한 번도 가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딱 하나만. 근데 한 가지만 지금 네. 추가를 하면요. 근데 지금 선후 관계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뭐 100m 위에서 무슨 핵을 폭발하는 실험을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런 도발적인 그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우리의 자유적인 노력을 마치 우리의 자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에 대한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비난에서부터 좀 달라진 거 네.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중국과 러시아만 놓고 봐도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북한을 빼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북중러와 또 한미일 간의 갈등의 축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부적절한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고요. 예, 이제 토론이 이따 직감에서 하도록 하고 이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네요. 네, 현재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개원할 길을 열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 학력에서 고졸이라는 상한을 둔 것을 반대한다면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예.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이유로 의사단체가 더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는 5월 4일 부분 파업을 열고 나중에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반발 단체들을 달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거부의 경우는 범죄 의사 면제부다 이런 비판도 부담스럽고 국민의힘도 대상 범죄의 범위의 이견이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해서만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반대해왔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고 예. 노란봉투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인데 곧 본회의 부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것이 5월 전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도 짧게 해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또 징계 절차를 개시했죠. 네,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하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징계 신고서와 윤리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 하는 자체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에 또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강연 내용,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로 꼽혔고요.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련해서 JMS에 빗댄 게시물, 제주 4.3 사건 발언 이 2가지가 징계 게시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예.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징계 게시 사유에선 제외돼 있었는데 논의는 한다는 방침이고요. 오는 5월 8일 오후 4시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정일 비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윤리위원장과 이제 윤리위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뭐 여기서는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말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당원권 정지일 텐데 몇 개월 일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만 둘 다 당원권 그렇지 정입니까?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가 더 세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총선 스케줄이랑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로까지 확전될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또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징계 수위가 관건인데 이게 과거 사례들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나지 비가 왔으면 좋겠다. 맞겠다. 이 경우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역 신군부 이 발언으로 1년이 1년. 나왔었거든요. 예. 이들의 어떤 판례 비슷한 것이죠. 이게 아하. 이것이 좀 양형 기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간의 어떤 징계 수위의 격차 이런 것도 좀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 사각관계 같은 것이죠. 이 네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 형평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이 점을 놓고 좀 국민의힘 윤리위원들도 고심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전세 사기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은평구도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세입자들 신고가 접수돼서 서울 서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은평구 지역인데요. 파악된 피해자가 현재까지 20여 명인데 이 임대인 A모 씨가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가 100채 정도 되기 때문에 100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A 씨는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서 전세로 내놓는 수법을 썼는데 경찰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로 보고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라든지 세입자 모집을 함께한 공범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수사 확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계속 늘 거 전국적으로 25군데가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좀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부에서는 정말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토부 장관 그리고 당에서도 그 종합적인 대책을 뭐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예. 이 사례는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정책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특히 이제 서민들과 관련된 주택 정책이라든가 뭐 그 전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그 즉흥적이고 그 자의적인 그 이상주의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 내용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피해자분들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를 진상 취급하느냐라는 진상. 거였어요. 이게 한 언론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LH가 대신 사서 살게 해주겠다. 물론 주거 안정도 필요한데 네. 이분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는 건 내 보증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 재산입니다. 전세금. 심지어 대출까지 끼고 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를 국가가 매입해주자. 정부가 매입해서 이걸 향후에 구상하고 이 사람들의 이 피해자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같이 특별법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파퓰리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앞으로 사기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전부 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된다면 그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로 아니, 피해 여러 본 거에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단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법을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파퓰리즘적으로 정부가 다 매입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어떤 전범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왜 혈세 운운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